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평생 꿔온 자신의 꿈을 이룬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50 중반이 됐을 때 자신의 여관을 짓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머지않아 그곳에 투숙하던 고객 한 사람이 방화를 하는 바람에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혹시 삶이나 등져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위안을 건넬 때 그 사람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죠. 고인이 되신 부친께 들은 지인 얘기입니다. 동시에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가장 매혹적인 일화이기도 했습니다. 명절을 맞거나 해서 그분이 집에 들르기라도 하면 먼 발치에서라도 보겠다고 한 걸음에 달려갈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힘들 때마다 그분 얘기는 용기를 북돋아주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목표를 가진 삶, 의지를 꺾지 않는 도전의 의미를 상기시켜줬죠. 때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세상사를 알아간다는 것은 잔인합니다. 그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부모님한테 후일담을 듣고 나서는 누군가 혹은 나 자신의 삶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가진 약점도 알게 됐죠. 제 유년기의 에피소드와 비슷하지만 더욱 치명적인 경험을 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진행자이자 과학 전문 기자의 한 과학자에 대한 전기이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책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중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주말 아침 어디 가지 마시고 성공예감 별책 부록과 함께 하세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AI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보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를 심층 인터뷰한 유명해지고 싶은 2030 세대 인류학 보고서였죠. 정현욱 저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주창훈님,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모두가 안 보게 되더라고요. 대신 모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듣는 말이죠. 예.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성공예감 별책 부록도 조댓구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예. 욕 아니죠. 소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좋아요, 네. 댓글, 구독, 네. 알림 설정. 띠링띠링 필수죠. 요즘 이렇게 줄이는군요. 근데 어떤 건 줄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요일에 본 방송에서도 한번 이 현상을 다뤘는데 텔레비전들이 거실에 없는 집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그럼요. 있다 하더라도 젊은 분들은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리모컨 전쟁이 사라진 이유가 TV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20대 연구소가 조사한 걸 보니까 거실에 있으니까 부모님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나 OTT 서비스를 본다. 조금 슬프셨죠? 예, 그때 많이 슬펐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취향을 예.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님께서는요. SNS의 근본은 과시현상이에요. 너희는 하기 힘들지? 나는 해냈어. 부럽지? 너희도 원하잖아. 이걸 뽐내는 심리죠. 여기에 동조가 많이 될수록 자존감이 없고 괴리감을 느껴 비관적이게 됩니다. 그냥 끊으세요 해주셨고 예. 장현주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남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듣는 세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를 알아가는 것으로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주셨고 예. 유인숙님, 편리하지만 너무 빠지면 오히려 독이 되고 안 좋다는 사실 염려에 두고 사용해야 현명한 SNS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해주셨습니다. SNS의 본질이 염장질이다. 이런 건 동의합니다. 네. 근데 다 끊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자가
긍정적인 자극 정도를 받는 선에서 하는 게 어떨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나한테 우울감 혹은 불행하다는 생각까지 일으키고 있다면 조금 줄일 때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SNS를 포함해서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네. 그야말로 낭비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 뭐든 적당한 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여지는 게 많은 세상입니다. 태은봉님께서 대표적인 고가품인 루땡 가방을 250만 원에 샀는데 눈물을 머금고 50만 원에 중고로 팔았습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그러자 트럼프님께서 근데 지금 2030 세대가 4050이 돼도 같은 소비를 할까요? 해주셨습니다. 같은 소비를 하진 않겠죠. 좋아하는 품목이나 분야도 달라지겠지만 제가 예단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과시하는 문화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인 혹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남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보다 네. 이런 제품이나 사업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는 건 좋겠죠. 그 문화는 사라지지 않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SNS가 남아있는 한.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잎풀기 토크. 세계라는 거대한 어항 속에서 물고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간의 과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 룰루 밀러가 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다뤄볼 책인데요. 예. 요즘 SNS에서 엄청 뜨는 핫한 그래요? 책이에요. SNS에 이렇게 책 안에 본문을 몇 장씩 넣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SNS에서 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네네. 뭐 흥미로운 책이니까 선택한 거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SNS에 책 몇 줄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친 다음 이렇게 올리는 게 일종의 유행이던데 SNS는 안 하셔도 많이 보셨나 봐요. 예,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진짜 독서는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글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게 가능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했는데 네. 이게 참 묘한 책입니다. 장르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형식이나 외양은 어류의 계통을 정리한 걸로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의 전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저자가 흥미를 느끼고 그 사람한테 조사를 시작한 계기가 자신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의 삶에 흥미를 느끼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성찰적인 에세이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그 미국에서도 아주 존중받는 PBS라는 공영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시기도 해요. 과학 프로그램을. 그런 분이 과학 전문 지식과 철학을 이렇게 설파하는 측면에서 보면 교양서적의 느낌도 좀 있고 또 마지막 반전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릴러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네.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책이고 이런 책들이 흥미로운 거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예. 책의 전반부는 조던이라는 이 생물학자에 대한 전기에 가깝고요. 예. 후반부는 저자 자신의 경험과 견해 상당 부분을 할애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예. 책은 전기와 회고로 철학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책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2020년에 출판이 돼서 미국 내에서는 그해 책으로 거듭 수상이 된 작품이기도 해요. 워낙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평은 워낙 좋은 평들이 올라오는 출간물이기도 합니다만 더 내셔널 북 리뷰가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평을 하나 내놨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책의 모양을 한 작은 경이다. 스몰 원더다. 네.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창의력이라는 창의력은 다 담아낸 책 같아요. 이 저자 룰루 밀러가 제가 대학 가던 시절에 보니까 태어났더군요. 과학 전문 칼럼니스트이고 아까 말씀드린 PBS 프로그램 진행자기도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이분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죠. 네, 예. 엄청 흥미롭게 읽으셨던 것 같은데 예. 이 책이 또 한 생물학자의 전기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재가 데이비드 조던이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인물 어떤 사람인가요? 평생에 걸쳐서 어류의 개통도를 완성시킨 집념 어린 학자고 어려서부터 책의 전반부에 나옵니다마는
광적인 수집광이었어요. 이게 수집가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꽃, 동네 들풀, 네. 별, 지도. 그러니까 별은 워낙 집착을 해서 미들네임이라는 걸 붙이잖아요. 거기 데이빗 스타 조던이라고 붙일 정도로 별을 좋아했고,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류로 향한 거죠. 초반에는 학계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전전하다가 발탁이 돼요.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당대 최고의 생물학자인 루이 아가시라는 사람한테 발탁이 돼서 학계에서 급부상했고, 미국민들한테 알려진 건 인디아나 대학교의 최연소 학장. 그러니까 대학이 첫 출발을 하면 그때는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학장을 네. 지냈고, 스탠포드대 창립 멤버이자 총장, 지금은 총장이지만 그 당시 그냥 프레지던트라고 했으니까 학장 정도로 유명한 거죠. 창립자의 한 사람으로 각인된 네. 인물이죠. 미국에서는 이미 유명한 그렇죠. 인물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 학문적인 업적보다는 더 논란이 되는 이슈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스릴러적인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일러를 해야 돼서 답을 좀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요약하는 것도 저희 별책 부록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니까. 네. 스탠포드라는 대학 명문이죠. 신흥 명문이고 실리콘밸리의 요람입니다. 실리콘밸리 중심에 있고 여기 출신들이 많죠. 스탠포드라는 부부가 창립한 대학입니다. 남편은 상원의원이었고 부자였는데 어떻게 돈 벌었는지 누구도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먼저 죽고 나서 제인 스탠포드라는 부인이 대학 이사회를 통해서 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데, 총장이었던 이 데이빗 조던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데 그 독살 의혹을 받아요, 이 저자가. 그래서 상당히 그 논란이 2000년대에 들어서 더 커졌고, 이 사람이 또 하나는 우생학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나치가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우생학이라는 걸 완성하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게 막 고조되면서 이 사람이 재조명되는 거죠. 네. 미국의 우생학이라는 게 부활하는 느낌이니까 그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들을 미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31년에 죽었는데 2000년대 다시 부활해서 논란의 인물이 되는 거죠. 네,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도전. 말은 어려운데 데이빗 조던의 삶을 한마디로 이 저자가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이라는 거, 제일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이 법칙이라는 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 혼란도를 뜻하는데, 이게 되게 커지는 쪽으로, 혼란의 정도가 더 커지는 쪽으로 자연현상이 지속된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여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데이빗 조던의 생애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꽃, 별, 지도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그 정리하려는 노력입니까? 꽃이 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 데이빗 조던이라는 사람은 이걸 일일이 다 이름을 알고 개통도를 그리고 이건 어디서 나왔고,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생애 마지막까지 하는데, 그걸 이제 우주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무질서해지는 게 우주의 원리인데 이 사람은 거기서 질서를 찾으려고 아주 어려서부터 강박적으로 이제 했다는 거고요. 이 수집에 대한 얘기가 여기 책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약간 제가 수집을 했던 시절이나 주변의 수집가들을 보면 보상 심리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뭘 잃었을 때.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부모와 가깝지 못했다거나 부모가 떨어져 있어야 했다거나 이럴 때 뭔가 그 보상 심리 같은 걸로 계속해서 뭘 수집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우표 수집을 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흥미를 또 잃은 거죠. 네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보상 심리로 수집에 강박적인 집착을 했고 꽃, 별, 지도 이런 것들에 집착을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쓸데없는 일 왜 하느냐. 네. 공부해야 될 시간에 혹은 일해야 될 시간에 그러면서 다 갖다 버렸다 그래요. 그 저자의 해석은 이런데 당시에 왜 그렇게 엄마나 가정에서 이런 수집들을 불편하게 봤을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이대고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주의. 이거는 육체적 노동이 신성한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네. 돈벌이도 신의 부름에 부응하는 거라고 보는데 아이가 자기 방에 갇혀서 계속 꽃 말려서 노트에 붙이고 있으니까 뭔가 쓸모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거에다가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생물 분류학에선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1735년에 이미 칼폰 린네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 과목 강문계 하는 그 생물의 분류 체계를 다 잡아요. 네. 자연의 체계라는 방대한 책을 통해서 근대 분류학을 완성했으니까 이미 다 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만류하고 주변에서도 얘는 좀 이상한 애야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 고독하게 수집과 분류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라는 시선이었는데 예. 마지막으로 성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 광적이고 수집 광적인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인정받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안 겁니다만은 매사추세츠주 해안가에 페니키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루이 아가씨가 생물학 캠프를 열어서 학생들을 이제 수집을 한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학생들을 모으는데 거죠, 네. 50여 명을 모으는데 그 중에 이 데이비드 조던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학계에서도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게 된 계기가 되는데 네. 정작 저자인 룰루가 이 데이비드 조던한테 빠진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도전을 삶의 목표나 의미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집과 개통을 바로잡으려는 게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노력이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황당무계한 목표를 가지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려는 초인적인 노력을 한 걸 보면서 자기 위안을 삼아요. 이때 데이비드 조던을 알게 되고 빠지게 된 게 저자는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3년 이상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현당했고 남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것저것 해보고 방황하는 단계에서 이른바 자살 충동마저 느끼던 시절에 별것도 아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그 일에 집착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이 책 첫머리를 보면요. 예. 아빠, 이 책은 아빠를 위한 책이에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데이비드 조던에게서 아빠에게 없는 무언가를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던의 유년기 체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교차 편집하는데 이 책은 자신의 경험 중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를 심어준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게 있거든요. 대대로 이 집안도 저자의 집안도 과학자 집안이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요. 해변가에서 이 과학자인 아버지한테 삶의 의미란 뭐죠? 하고 물었을 때 저 같으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 소신과는 다른 발언도 좀 해줄 법한데 예를 들어서 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너는 뭐든 될 수 있단다. 네. 그리고 뭐든 네가 희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너의 삶의 의미는 우주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과학자는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를 해요. 거대한 우주와 대자연 앞에서 너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존재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좀 냉소적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련과 우울증 속에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시절에 데이비드 조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네. 아버지와 달리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걸 거는 걸 보면서 일종의 위안이 됐다 그럴까요? 네. 좌표가 됐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어떤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계속한다는 것에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앞서서도 이 책에 반전이 있다라는 스포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자연의 질서를 부여한다 혹은 개통을 찾는다는 이 데이비 조던이라는 생물학자의 노력을 깊이 파고 들어보면 개통을 찾는다, 질서를 부여한다는 게 일종의 사다리처럼 우열을 구분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네. 야, 원숭이보다 사람이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는 그런 지적 자기 오만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거든요. 특히 아빠를 좋아했던가 봐요. 이 책의 첫머리에 그렇게 쓰는 걸 네. 보면 조던과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냉소적인 얘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들들이 엄마한테 집착하는 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건데 딸들이 부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데 그런 면모도 드러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화재와 지진이라는 절망. 예, 그러니까 이 섬에서 체험 이후에 교사가 돼서 미국 전역을 전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스승의 덕을 많이 보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인디애나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최연소 학장이 되고 학계에서 거듭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이때 두 번의 결혼도 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죠. 아이들 잃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또 해외를 돌면서 물고기 표본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꽃과 별, 지도에 대한 집착이 이제 성인이 돼서 생물학자가 되면서 그 업이 되니까 자기가 즐거운 일이 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냥 전 세계를 돌면서 미친 듯이 물고기 한 거죠. 표본들을 구합니다. 네. 근데 1883년에 최초의 좌절이 닥치는데 벼락 때문에 화재가 생겨요. 이 표본실에. 그래서 다 소실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창립되는데 이 창립자 스탠포드 부부가 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로 와라. 우리 학교를 맡아달라. 그래서 기꺼이 가죠. 가서 자기 수집광에 부스터를 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이 대학의 재원으로 전 세계를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수집광이 오히려 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정말 놀랐던 게 예. 수천여 개의 물고기 표본을 구해서 하나씩 새기기도 하고 이걸 각각의 에탄올 유리병에 담았었는데 나중에는 예. 이걸 꿰매서 이름표를 붙이기도 했어요. 그게 저자가 책 첫머리에 소개하는 장면인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좌절에 빠진 내가 사는 의미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1906년에 아주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벌어지거든요. 일대 지역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게 되는데 이 대지진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동안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던 표본, 이때는 이 에탄올 속에 물고기를 넣고 병에다가 구리로 이름을 박아서 붙여놓은 건데 이게 네. 다 떨어져 가지고 엉망이 되죠. 깨져버리고. 자기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 자기를 발탁해줬던 루이 아가시라는 생물학자 동상이 그 학교에 있었는데 그것도 대지진 때 이게 땅에 박히고 네. 거꾸로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좌절할 만하잖아요. 평생의 일이 그렇죠.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물고기를 다시 그 수집하기 시작하는데 기존에 있던 물고기 중에 이름하고 짝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많을 네, 거예요. 네. 그건 뭐 별 수 없이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수천 마리를 버렸고, 그리고 생각나는 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 상관관계, 이름과 물고기의 관계를 망각하면 안 되겠기에 자기가 앉아서 실로 꿰맨 거예요. 네. 병 밖에 있었던 그 라틴어 학명과 물고기에다 아예 이름표를. 실로 네. 꿰매가지고 이름을 달기 시작하고 또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다시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다시 수집하는 거예요. 네. 참
지독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자는 조던에 대해서 불행을 실시간으로 막아내는 사람이었고 예. 여러 실패는 그에게 칭찬의 꽃다발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게 사람의 의지라고도 했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던 거잖아요. 책에 자세히 그 장면이 나오니까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물고기들이 병에서 깨져서 나뒹굴었으니까 마를 거 아니에요. 그 표본으로서의 의미를 잃을지 모르니까 네. 제자들과 동료들 모아서 물을 4일 내내 뿌려가면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던하고 그의 동료 제자들이 이름 붙인 물고기가 전 세계 그 당시 전체 물고기의 5분의 1에 해당할 네. 정도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절실하게 자기를 계속하는 데서 저자인 룰르가 놀라웠던 거예요. 뭐가 저자로 하여금 저렇게 절박하게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 네. 이게 저자가 알고 싶었던 거고 또 자기가 절망한 상황에서 갖고 싶었던 거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자 자신도 이 조던을 통해서 네.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떨어진 물고기이고 그 물고기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당사자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특히 생물학 쪽에서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생물학 교수하는 친구가 네. 있는데 이 책 얘기하면서 물론 이 책 좋아하더라고요. 오. 물어봤더니 그 원표본 여기서는 완모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중요하답니다. 처음 어떤 새로운 생물 종이 발견되면 그걸 이제 구해서 라틴어 학명을 붙이고 보존하는 게 워낙 중요한 일이고 핵심이다. 네. 만약에 그런 지진이나 화재 때문에 그게 사라졌다. 그리고 같은 종을 나중에 다시 구해도 가치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이거는 신모식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처음 발견하거나 처음 표본에 비해서 좀 한 단계 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책에도 좀 신모식이요?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5분의 1 정도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이름이 라틴어 학명으로 들어간 물고기도 하나 있는데 일본 근해에서 잡은 희한하게 생긴 물고기라 그래요. 그걸 많이 찾아봤는데 전 못 찾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라틴어 학명으로 조데니언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에 이제 저자는 철학적인 의미까지 부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인식론 내지는 뭐 의미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름이 붙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이 안 붙은 나도 모르는 그게 과연 존재하는 걸까에 대한 회의가 들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자라는 이름이 붙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긴 네.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질서를 부여하려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어류의 개통도를 만든 게 어류를 실존하게 생존하게 만든 작업이었다. 그래서 생물학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저자는 처음에 이 사람한테 속된 말로 꽂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반전이 조던이 있죠. 네. 반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파멸로 이끌었던 게 책에서는 긍정적인 착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떤 게 이 긍정적인 착각이었을까요? 긍정적인 착각이 성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심리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건데 최근의 심리학계 동향 중에 보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긍정적 환상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 이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한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비관적 현실주의자. 뭐 막연히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네. 잘 안 될지 몰라도 난 지금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하는 목표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던이 가진 긍정적 환상이라는 게 저자한테 처음엔 큰 위안이 됐고 그러나 점점 더 이것이 가진 위험성이나 함정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제인 스탠포드의 독살.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불러준 네. 스탠포드 대학의 창립자 부부 그 중에서도 나중에 살아남아서 이 데이빗 조던과 대립각을 형성하는 게 제인 스탠포드였는데
제인이라는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인은 강령론자였습니다. 강령론자가 뭐냐면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만날 수 있다.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서 그 장면 보신 적 있죠? 네. 손잡고 영매라는 사람이 불러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사기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던은 이걸 사이비 과학이라고 공격하는 논문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스탠포드 재원을 해외에 돌아다니는데 너무 많이 쓴다. 네. 그리고 자기 사람들만 교수로 심는다. 심지어 스탠포드 교수직에 응모한 많은 사람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지도 않고 처박아 뒀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측근 하나를 스파이로 심습니다. 이놈이 잘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네. 그래서 하나를 잡아내죠. 그게 조던이 총애했던 제자의 섹스 스캔들인데 이걸 은폐하고 제자를 챙기기 위해서 은폐하는 걸 확인하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제인이라는 그 창립자가 이 조던 교수를 쫓아내려고 한다 하는 소문이 마침 나고 있던 시절에 2차례 독살 시도가 있어요. 이 제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근데 두 번째는 실제로 하와이에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묘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는 자연사였는데 최근에는 독살 주장이 제기가 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묘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사 처리됐고 네. 하와이 현지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이 본토에 소개가 안 됐는데 2003년도에 관련한 책이 나와요. 이 제인 스탠포드의 그 죽음과 관련된 미스테리라는 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 자연사로 주장할 때는 이 조던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데리고 가서 사인을 조사하도록 하는데 썩은 음식을 상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이 책이 주장한 바는 조던이 진범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걸 지적하거든요. 우선 죽기 전에 보였던 경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독살이 확실시된다. 그러면서 암시하죠. 조던이 범인일지 모른다는 암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져요. 네. 심지어 스탠포드 유학한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한 학기 과정으로까지 오. 제인 스탠포드는 누가 줄였나.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자료 수집하고 논쟁도 붙고 그랬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조던이 가졌던 독살 범인지 여부는 이 책도 분명히 제시하지 않지만 이 저자는 혹시라도 이 데이비드 조던에 빠져들어서 그 사람이 만든 자서전을 포함해서 많은 자료에 이걸 나중에라도 고백하는 대목이 있을까 찾아 헤매지만 그런 걸 찾진 못합니다. 다만 낙서 중에 자신의 모습에 뿔 달린 악마의 형상을 한 낙서를 발견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 조던이라는 생물학자이자 스탠포드대 총장이 1931년에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논란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조던이라는 사람이 가진 상징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조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고 미국 전역에 또 많이 남아 있을 네. 정도로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부터도 독살 주장은 있었다 그래요. 이 책을 보면 저는 구글 통해서만 그걸 접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그런 주장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하와이 지역 의사들은 독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조던이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돈을 들여서 의사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아마추어급의 의사를 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사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한 학기 강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학생들, 대학원생들의 자료 조사 결과 미심쩍은 대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경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스트리크니인이라는 독극물 때문에 벌어졌는데 그 독극물을 아까 얘기한 어류 표본을 저장하는데 쓰는 것 같은 의심을 살 만한 다양한 정황들이 퍼졌고 독살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살을 은폐하려는 행동들을 보였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재조명한 근거가 됐지만 실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 성향이 고조되면서 조던의 입장과 행적에 대해서도 좀 다시 보게 된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던은 노예 해방론자의 평화주의자긴 했는데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근데 이제 아까 미국의 우생학의 뿌리를 만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우생학이 잘못 삐뚤어져서 어디로까지 가냐면 백인 우월주의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자. 그 문제가 피를 통해서 이어지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인 불임권 행사예요. 문제가 있는 여성 데려다가 애 못 낳게 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나치 이전에 미국에서 이런 비극이 싹 트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주역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이 사람의 논란 많은 행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긍정적인 착각과 좀 관련이 되는 걸까요? 조던이 자연의 진화, 특히 우월한 종의 존속에 좀 집착을 하고 어떤 각각의 차이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 것도 이 저자의 해석은 진짜 뭐 전쟁을 싫어한 타고난 평화주의자라기보단 자신의 신념에 입각해서 전쟁을 싫어했다. 전쟁이라는 게 우수한 종을 전멸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이 우수한 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질서와 개통을 중시하고 자연의 사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저열한 종들은 효율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다윈이 얘기한 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아간 자기 논리에 빠지게 되고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우생학. 이제 드디어 데이빗 조던의 재조명과 관련이 있는 우생학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으로 현대 진화 이론의 토대를 만들죠. 그게 얼마나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발상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원숭이와 인간의 조상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선가 만난다는 거니까 처음에는 인정할 리가 없었죠. 인류 문명의 특별함을 강조했던 지식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수많은 논란을 낳게 되는 거고 네. 여전히 미국 내에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서 진화 이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때 아주 묘한 진화론의 그 부작용 같은 게 생겨납니다. 특히 사촌인 골턴이라는 사람이 창시자가 되는데 진화론의 영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생학을 창시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진화의 사다리를 그리다 보면 우열이 판가름 난다는 거죠. 인류로 치면 이 우생학은 흑인들이 더 열등하다. 뭐 이런 식의 고정관념까지 만들어내는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더 나쁜 건 이거죠. 나치가 극단화해서 현실로 옮깁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류의 문제를 가진 품성들이 있거든요. 정신박약, 뭐 방탕, 범죄, 문맹 이런 것들은 피를 통해서 이 진화를 통해서 거듭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걸 솎아내야 된다. 솎아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걸 박멸해야 된다 하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생학하면 독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미국이 독일보다 앞서서 우생학대에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죠. 미국 우생학의 역사는 다시 거론하기 힘들 만큼 치욕스러운 역사니까 많이 조명을 안 하죠. 근데 이 저자는 데이빗 조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재조명하는 거죠. 나치보다 훨씬 앞서서 이 우생학이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지식인과 언론들이 심지어 동정했다는 거거든요. 독일 나치가 막 그 우생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과학을 기반으로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할 때 심지어 일부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한탄할 정도니까 그게 이제 더
극적으로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린 강제 불임. 그 후에 미국 정부가 강제 불임을 했던 대상들한테 어마어마한 손해배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가두기 시작한 거죠. 정신병원의 문제를 다룬 영화들도 많은데 네. 그때 정신병원이 그야말로 성업했던 이유가 그냥 잡아다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저희 저열한 존재고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박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게 된 사람이 가장 과학 전문 기자인 자신이 경멸하는 사이비 이론에 경도돼서 확신에 차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 책의 반전이었던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예. 저자 같은 경우 지능이 낮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하기도 했는데 예. 여기서 이 불임을 강요받았던 한 여성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입원 당하고 불임 수술을 받았던 여성을 만나죠. 자기가 책 후반부에 그 여성을 만났던 시기를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네. 그 아이를 못 낳게 됐는데 아이를 워낙 원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 대신 인형을 자기 아이로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아주 살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그녀 주변에서 그녀를 돕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룸메이트도 있고 시설 관리인도 있고 무료 변론을 해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저자가 희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정작 조던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희망은 조던이 싹을 뿌린 비과학적인 자기 확신의 피해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랑하고 네. 그러니까 맹신보다 이런 어떤 삶의 의미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 주변과의 관계나 사랑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사도 고백을 해요.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사랑을 못하다가 만나죠. 그리고 커밍아웃도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은 저기니까 동성을 만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던의 전기 같았으나 반전이 있었는데 예. 저자가 민들레를 예로 들면서 조던의 우생학을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책 본문에 누군가에게 잡초처럼 보이는 민들레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재이자 염료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인간들 우리도 분명 그럴 것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이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을 통해서 이 삶의 혼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고민도 묻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대목을 이 책이 짚는데 삶의 의미나 목표는 사회적으로 혹은 외부 시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삶은 더 나은 것이고 이 삶은 더 저열한 것이고 그럴 이게 수 우생학이 없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건 없어요. 인류가 그렇지 않듯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꾸리는 게 훨씬 중요한 건데 네. 그 과정에서 관계나 사랑 같은 것들이 구원이나 도피처가 돼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 조던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오히려 이 자신의 평생의 일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회 기여, 우생학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책 제목 번역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류는 존재하지 네. 않는다. 이런 거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에서 보면 이 물고기가 사라지는 화재와 지진의 경우들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이중적 표현으로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어류라는 분류를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고 저도 이게 없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생물학계 혹은 분류학계통의 주장은 어류라는 건 별도의 하나의 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한국계 학자인데 생물학자 윤계숙 씨라는 분이 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책이 이 저자한테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어류라는 게 없다고?
포유류, 양서류 다 있는데 어류는 이렇게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 든 생각이 이 데이빗 조던이라는 사람의 전체 삶이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평생을 바친 건데 그죠.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근데 그 객관성을 잃고 폭주하다시피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어류가 없는데 어류의 개통도가 무슨 의미가 그게 있겠어요? 부정당해 버리는 그렇죠. 거니까요. 오히려 본인은, 저자는 그걸 보면서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쾌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오히려 어류를 포기하고 얻은 것들, 자신이 어류에 집착했던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경탄하다가 그게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어류를 포기하고 얻은 것들, 어류라고 상징되는 것들, 네.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너무 이제 남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삶에 대한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난 후에 뭐가 남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또 주변 사람들을 취재를 해요. 아빠한테도 질문하고 네. 언니한테도 질문을 하고 파괴되지 않는 뭔가가 다 있더라. 각자의 삶의 의미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각 개인이 개성적으로 본인이 만족할 만한 삶을 찾는 것들이 가진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각이나 주장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관계와 세계를 구축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삶의 의미이자 목표다. 네. 그런 거죠. 그 공감을 좀 하셨어요? 우리 광명수 씨는? 저는 오늘 이제 별책 부록을 통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더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도 생각이 그럴 수 들었고 있죠. 예.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다만 책을 소화하는 방식도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처럼 각자의 몫이거든요. 네. 화가가 의도한 바는 있겠지만, 저자가 의도한 바는 있겠지만, 그걸 수용할 때는 또 각자의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광명수 씨만의 이 책의 의미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장님께서 아까 제가 서평도 많이 찾아봤어요 했는데 너무 서평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특히 책을 읽기 전에 서평을 보게 되면 네. 그 사람의 틀로만 보게 되니까 음. 비싼 돈 내고 굉장히 싸게 소비하는 셈이 네. 되거든요. 읽고 나서 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서평하고 비교해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먼저 서평을 읽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책 부록을 먼저 들으면 안 될 텐데. 아닙니다. 별책 부록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책의 이해가 쉬워지겠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성장한다는 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 방송 시작하면서 네. 드렸습니다만 저한테도 이런 저자의 데이빗 조단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 아버지 지인인데 네. 그 평생을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는데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 어린 시절 제 환상을 자극한 사람이었거든요. 삶이란 계속해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라는 깨우침을 준 분인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대단한 악당이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반전이 있었군요. 그 돈을 벌 때 네.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참 고민스러웠어요. 그런 존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 되느냐. 그랬는데 저자도 같은 경험을 한 거죠. 저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경험을 한 거긴 네.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진 것 같아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삶, 행복한 삶이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도 던졌고요. 그래서 책 읽는 재미도 분명히 있고 네. 스릴러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의미도 있어요. 뭐 철학서인데 혹은 과학서적인데 그런 모습을 안 갖췄기 때문에 네. 너무 술술 읽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 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전기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성찰적인 서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 개발서에 가깝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자녀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책 서너 권이면 삶이 바뀌기도 해요. 네. 꼭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만한 좋은 책을 골라서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네.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의 한 권으로 저는 추천할 용의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주변 분들께 책을 좀 추천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면 이 예.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거 예, 좋을 것 예, 같네요. 예. 저는 뭐 추천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성공예감에서 자기계발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 습관입니다. 습관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왜 야심차게 세운 계획은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인지, 그래서 다음 주는요, 완전한 변화로 이끄는 습관 설계, KT 밀크머니 쓴 슈퍼 헤빗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꼭 읽고 내 습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로 네. 4kg 감량을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수단으로 야식 끊기 오, 이걸 정했는데 야식을 원래 좀 드셨나요? 야식 많이 먹는 편이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체중계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슈퍼 헤빗으로 소장님께서 4kg을 감량할 수 있을지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예,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죠.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겠습니다.